등급 컷을 한번 써봅시다. 1등급 컷이 82점입니다. 82점 넘으면 1등급, 2등급은 73점, 3등급은 63점. 시험이 좀 어려웠다는 거지. 11번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의문 변동에는 교체, 첨가, 탈락, 추격이 있는데, 자,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치? 교체, 첨가, 탈락, 추격이 있다. 그 중에서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자음동화가 있고, 자음동화라고 하면 비음화와 느음으로 바뀌는 거, 유음화, 르르르르르르르르르 리을음으로 바뀌는 유음이지. 그리고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라고 하면 꾸뚝 뻗었죠? 이렇게 바뀌는 게 된소리 대기지. 그리고 구개음화가 있고,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 이런 게 교체에 해당된다.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변하기도 한다. 분절 음운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음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음운은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지, 그치? 그래서 크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눠지는데, 비분절 음운, 이 분절 음운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진다. 비분절 음운은 나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리의 길이라든지 뭐 높낮이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중국어지. 성조가 있지. 성조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있지. 이런 게 비분절 음운입니다. 그래서 분절 음운이 자음과 모음은 모여서 음절을 이루는데,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음절의 유형은 모음, 자음과 모음,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나눌 수 있다.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지. 이, 뭐 이거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야. 왜냐하면 앞에 오는 이응은 음운으로 인정하지가 않으니까. 뭐 자음 플러스 모음이다라고 하면 자음 플러스 모음 이런 단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모음 플러스 자음이라고 하면 요런 거. 앞에 모음 나오고 뒤에 자음 나오는 거. 그리고 자음, 모음, 자음이라고 하면 자음 나오고 모음 나오고 자음 나오고 요런 단어를 얘기하는 거지. 자, 요걸 가지고 밑에 답을 한번 맞춰보는데, 우선 답을 먼저 얘기할게. 답은 4번입니다. 첨가의 결과라고 했는데 첨가가 아니야. 시옷이 쌍시옷이 된 건 이건 된소리 대기야. 된소리 대기. 그치? 된소리 대기. 그럼 된소리 대기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입니다. 교체. 앞에서 교체 얘기했던 거 요거 있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늘지 않았고 써는 음절 유형이 자음 플러스 모음이다. 이건 맞아.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럼 1번도 좀 한번 봅시다. 탈락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4개지? 준 거 맞지? 그리고 노는 자음 플러스 모음 맞고,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음운이 없었지. 근데 니은이 첨가됐지. 그러니까 첨가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는 탈락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탈락된 거지. 탈락의 결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락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화.
용어가 계속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일 같은 경우는 모음 플러스 자어입니다. 맞지? 5번 맞는 교체의 결과로 의문의 개수는 변당이 없고 교체의 결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1차적으로 맛이 디귿으로 바뀌지? 근데 디귿이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의문 개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요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문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에서 13번 이게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세국어 파트가 나왔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는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또 알아두긴 해야 되겠지. 언어학자인 소실은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라고 해서 이 보편 법칙을 벗어날 리가 없다라고 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의 변화 양상은 크게 봤을 때 의미가 확대되는 게 있고 축소되는 게 있고 이동되는 게 있다. 확대는 원래의 뜻의 사용 범위보다 더 넓어지는 거고 반대는 의미보다 좁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서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먼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것을 의미 이동이라고 한다. 단어의 형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화로 인한 것과 유추로 인한 것이 있다. 자, 중세국어 의문 중에서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2학기 때 배워. 아래야, 반치음, 순경, 비읍인데 이거는 현재는 지금 현대국에서 쓰지 않는 의문들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거나 소실되었는데 이에 따라 단어 형태도 바뀌게 되었다. 우선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음절에서는 아로 바뀌었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부분 소실되었고 순경은 비읍은 주로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의미적 혹은 형태적으로 비슷한 다른 단어를 본떠 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오다의 명령형은 오다에만 결합하는 명령형이 너라, 오너라 였으나 사람들이 일반적인 명령의 어민 아라가 쓰일 것이라고 유추하여 사용한 결과 현재에는 아라와 아라가 결합한 와라도 쓰인다. 이와 같은 역사성뿐 아니라 언어의 특성에는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의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이지 않다란 자의성, 펜을 꼭 펜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 칠판을 칠판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지, 딸기라고 불러도 상관없지. 그래서 말소리와 그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꼭 그걸 그렇게 불러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게 자의성입니다. 그리고 말소리와 의미는 사회의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결합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약속 사회성. 내가 칠판을 딸기라고 부르고 싶다고 해서 딸기라고 부를 수 없지.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되니까 사회성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분절성입니다. 1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2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보면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5번에 보면 차다라는 말소리가 발로 차다, 날씨가 차다, 명찰을 차다 등 다양한 의미에 대응하는 것은 연속적인 개념을 언어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는 것이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속적인 개념을 언어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무지개의 색을 구분하는 것. 이게 분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5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양한 의미에 대응한다라는 것은 굳이 그걸 그렇게 불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자의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의성.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기억과 니은, 의미 이동도 일어나고 의문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싸다는 원래 낮다는 비용이 보통보다 낮다는 뜻의 단어인데 예전에는 값어치가 있다는 의미가 나타났으니까 의미 이동이 나타났고 형태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책을 어디에다가 두고 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지? 그러니까 에요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갔던 식당이 아니 이다 아니다 어간 뒤에 붙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고 그때 그를 도와준 것은
학생. 지금 보면 받침이 없는 체언에는 예우를 붙는다라고 했으니까 받침이 있는 거는 예를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15번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선 고르려면 어떤 게 동사인지 어떤 게 부사인지 어떤 게 조사인지 구분해야 되겠지. 품사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국어의 품사는 몇 가지로 나온다? 9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나눠진다?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체육하던 용수가 관뒀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 형용사로 나눠진다. 그리고 수식어는 꾸며주는 거지. 관형사 그리고 부사. 관계어는 관계를 나타내준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동사, 부사,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쓰여지는 거 구분하는 거 문제로 나왔는데 우선 그는 그 책을 처음 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니은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지. 그러면 동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사. 자, 그리고 체언 뒤에 붙여서 쓰이는 거 조사입니다. 조사. 그 다음에 뭐뭐보다 비교집 비교부사격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면 조사 빼고는 다 띄워서 써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맞고 여기에서는 리을이 맞고 미음 비읍에서는 미음이 맞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가 작품 보면 첫 번째 일수를 봅시다.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시니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대꾸법이지. 대꾸법.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어찌 살았을까? 의문형으로 얘기했으니까 서리법이지. 하늘 같은 가없는이란 말은 끝없는 은덕을 어찌다 갚겠느냐. 갚사오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다음 칠수로 가면 내 아들은 효경을 읽더니 얼만큼 배웠는가. 내 아들은 수학은 모레면 끝난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 두 글 배워 얻을 것을 보려느냐 라고 하면서 이 두 글이라고 하는 것은 효경이랑 수학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학문을 권장하고 있다. 학문을 권장. 다음 팔수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뭐뭐 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건 뭐냐면 청유형이야. 청유형. 같이 뭐뭐 하자. 옳은 일 하자.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라고 하는 건 말과 소입니다. 말과 소. 말과 소를 갓 곶가시어 밥 먹이는 것과 다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옳은 일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구수입니다. 팔목을 주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시라 라고 하면서 바치리라 라고 돼 있지. 바치리라. 이거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아서 그 거동할 때 만일 팔목을 쥐는 일이 있거든 내 손으로 받들어 잡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나갈 때가 계시거든 막대를 들고 좁겠다라는 것은 따르겠다라는 거야. 지금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모시리라 라는 뜻이야. 내가 막대를 들고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향음주를 다 파한 후에 술을 마신 후에 모시려고 돌아오겠다. 모시러 가겠다 라고 하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행위. 이걸 사자성어로 장유유서라고 합니다. 장유유서.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훈민가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3수. 오늘도 다 세웠다. 세웠다는 것은 오늘도 날이 다 밝았다. 날이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 청유형이지.
내 논 다 메었으니 내 논 좀 메어주마.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 협동하는 모습이지. 서로 도와주는 거지. 이런 걸 상부상조라고 합니다. 상부상조하는 모습.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 라고 하면서 농사일에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필인데 얘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가 않지, 그치? 쭉쭉쭉 가서 바로 문제로 갑시다. 26번 가은아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2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유사한 구조의 어구. 그게 어디 있냐면 가에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문장 구조.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쫓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에서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부분. 뭐뭐하다고 뭐뭐하는 말. 뭐뭐하는 말. 그 다음에 나눔의 말. 요런 것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공통점. 27번에 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 답 5번입니다. 28번에 답은 1번입니다. 1번. 두 분의 은덕을 하늘에 빗대는 것을 보니 소의 실천을 권유하기 위해 권위에 의존하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면 지금 설득을 바라 목적으로 하는 설득형 시조의 관점에서는 먼저 논리적 전략에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제시하기, 그 다음에 유추하기, 그 다음에 인과관계 활용하기, 그 다음에 경전에 기댄다. 아니면 흑백 논리. 경전에 기댄다는 건 어느 작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경전에 기대는 거지. 책을 읽는다는 거 가지고는 권위에 의존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29번에 적절하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삶에 좌절하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은 나와 있지 않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해진 시간 동안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여기 문제에서 힌트를 좀 얻으라고 했지? 38번 같은 문제를 보면 이 전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보기를 보면 제목이 투명인간이잖아. 투명인간. 선량한 주인공이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를 그린 장편소설이다. 특히 주인공은 가족과 동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다. 결국에는 투명인간이 된다.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 대신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누군 거야? 이름이 뭐야? 만수지. 만수씨지. 이런 서술 방식은 주인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들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주인공이 만수구나. 결국 투명인간이 되고 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작품 앞에서부터 보면 만수씨는 명절을 앞두고 업자들한테서 들어오는 구두표 같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받아서는 자신은 가지지 않고 구두만이 다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눠줬다. 만수가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만수씨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점이 드러나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관찰자. 그리고 만수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들어오는 상품권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은 성격이 어떻다?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이타적이다라는 것이지. 그걸 서술자가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접 제시입니다. 그럼 직접 제시는 어떤 것이 직접 제시냐? 여기 뒤에 보면 구내식당 아줌마들이나 여직원들 사이에서 만수씨는 노총각의 사람이 좋고 요거 있지.
요런 부분 사람이 좋다. 이게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는 쇼잉이라고 하고 직접 제시는 텔링이라고 하거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읽어보면 만수가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여자들 사이 이상한 소문이 났다. 만수 씨와 이 내가가 누구냐면 진주라는 여자지. 진주. 전부터 사귀고 둘 사이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를 만수 씨가 키우고 있다는 식이었다. 내가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아이를 버리고 떠나갔다가 그 남자 실증이 나서 다시 만수 씨한테 빌부터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었다. 건드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소문은 온 공장 안에서 기정사실이 되었다. 여자들 모두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내 칫솔을 새똥에 묻어있기도 했고 면도날이 내가 조리를 담당한 냄비 속에 들어있기도 했다. 견딜 수가 없어 만수씨를 찾아갔다. 그랬더니 만수씨가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만수지 주인공이지. 오해를 받아서 괴로우신 거 압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더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데 가 계시면 어떨까요? 제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저 사는 동네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합니다. 거기를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만수씨는 그렇게 말했다.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실 나는 만수씨를 좋아했다. 만수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해서 여기서부터 B부터는 이제 서술자가 바뀌게 되는데 오빠는 만수야. 만수.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였어? 진주야. 그리고 만수 동생이 지금 여기서부터 서술자가 되는 거야. 오빠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방을 맡기라고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튀김, 어묵, 떡볶이 같은 아이들 주전부리 음식 파는 가게 크기라는 게 어른 세 사람만 서 있어도 꽉 차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들이라는 것인가. 칼과 도마, 싱크대는 여자들은 함부로 양보할 수 없는 고유 영역 같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물러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떡볶이나 어묵에 무슨 솜씨를 부릴 일이 있는가?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면 뭐가 있을 것인가? 내가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오빠가 적금 통장을 꺼내놓았다. 그동안 나온 월급을 모은 것이라며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가게를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식당을 해보자고 했다. 이제까지 무슨 생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럽고 그다지 고맙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주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지. 35번의 답은 5번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가 틀렸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다시 중략 줄거리부터. 구내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의 음식 솜씨 덕분에 새로 차린 기사 식당은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IMF 이후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에 여자가 참여하면서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여동생의 남편이 만수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아니 형님, 다니던 회사가 형님이 게으르고 일 안 해서 망한 겁니까? 망해도 그렇지? 자본가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 놈들이 형님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갔겠냐고요. 지금도 홍콩이나 하와이 휴양 같은 데 가서 빼돌린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처남이 착하다는 건 인정한다. 성실하기도 하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같이 해야 할 일은 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싸울 일은 싸워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또 싸울 때도 상대를 제대로 골라서 싸워야지. 제 편, 제 식구 피해를 입혀가며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건 나부터 용납할 수 없었다. 그냥 놔두니까 처남은 계속 주절주절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 어릴 때 굶기를 밥 먹듯 할 때를 생각해봐.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이 좋다라는 거 계속 드러나고 있지, 그치? 내 팔자가 그런 건 뭐 현실 수능적인 태도입니다. 또 원망해서 뭐해?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를 돌려놓을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부도내고 싶어 부도내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보통 사람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네. 그런 건 내 알 바가 아니었다. 나부터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지금 저 주방에 있는 아줌마하고 무슨 사이 있는 겁니까? 진주씨?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어. 투쟁. 뭐 때문에 투쟁하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우리가 공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보면 사장님이 투자자를 데리고 돌아오실 거야. 그럼 회사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채권단한테 빚도 갚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희망이 있어.
희망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런데 수민이 엄마가 저 아줌마하고 앞으로 어떨 거냐고 자꾸 그러는데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지금처럼 일이 있으면 투쟁 현장에 나가서 밥도 해주고 옛날 회사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같이 가고 끝나면 여기 와서 바쁠 때 음식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면 되지. 우리 식당은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기사 식당이니까. 누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일했다 말았다 하고 월급은 사장보다 더 챙겨가고 누구는 하루 24시간 또 꼬박 일하고 있는데 수민이 엄마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다고 형님이 돈이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집도 그렇죠. 지금 애들이 자꾸 크니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집을 옮겨야 하는데 돈 생기는데 기사식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형님이 다 통장에 집어넣고 꼭 움켜쥐고 있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재료비하고 인건비 월세 제하고 나서 우리 공장에서 같이 투쟁하는 식구들 먹고 자고 각자 가족이 있으니까 앞가림도 해야 하고 그러느라고 다 썼지. 우리 공장 때문에 소송도 걸려있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말이지. 내가 뭘 쥐고 있다고. 내가 장부에 다 기록해놨어.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이들이 좁아 터진 집안의 열대야가 기상광측일에 신기록을 내고 있는 한여름에 온몸에 땀띠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울고 아내는 손이 불어 터지도록 설거지해서 일해서 건 돈을 엉뚱한 데 쳐놓았다는 말이었다. 라고 해서 지금 기사식당 수익금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회사 투쟁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36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37번에 적절한 것은 답이 5번입니다. 3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숙향전은 모의고사에 아주 잘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숙향이 선녀들에게 말하기를 라고 해서 지금 요거 문제 하기 전에 문제에서 힌트 볼 수 있는 게 지금 42번이에요. 요거 먼저 봅시다. 숙향전은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이질적이라고 하면 different,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두 남녀 주인공의 지상에서의 삶은 천상의 죄업이 공통으로 전제되었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은 거야. 그 죄업의 책임은 여성에게 두고 있다. 숙향이 지상에서 겪은 고난의 과정은 천상의 죄업에 대한 징벌의 의미이다. 이러한 숙향의 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에 이선의 서사는 입신혁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요걸 가지고 질문을 봅시다. 숙향이 그러면 천상계의 사람이었으니까 선녀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숙향이 선녀들에게 말하기를 천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다. 그러나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초 가운데 부모와 헤어진 일과 장승상 댁에서 악명을 입은 일은 더욱 망극하니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한다 하니 그 선녀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것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이미 천상에서 마련한 일이니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다시 고칠 길이 없습니다. 낭자의 부모도 전생이 지은 죄로 낭자를 잃고 간장을 썩이며 고행을 겪게 한 것이니 어찌 한탄하리요. 장승상 댁에서도 10년만 머물도록 정한 것이니 그것도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항하께서 사양이 낭자를 모함한 것을 아시고 이미 황제께 아뢰어 벼락을 치게 했으며 장승상 부부와 모든 종들도 다 낭자가 억울한 처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 낭자를 찾아 모셔오도록 명했으나 종이 낭자를 못 찾고 돌아갔으니 그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앞으로도 2번이나 죽을 액이 남아있으니 낭자께서는 부디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그랬더니 무슨 액이 또 있냐? 라고 하니까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낙양 옥중에 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태을 성군을 만나 영화를 누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을 성군이 지금 지상에서의 남자 주인공인 이선입니다. 이선. 숙향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고행도 생각하면 천지가 만극한데 남은 도액을 어찌 견디겠느냐. 장승상 부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니 도로 그리 가서 두 액을 면할까 한다 라고 하면서 화를 면하려고 한다. 그 소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이미 벌써 정하신 일이라서 바꿀 수가 없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운명이다 라는 거지. 운명론적 사고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낭자께서는 비록 돌로 만든 갓을 쓰고 무쇠 두멍에 들어가는 액일지라도 그 액을 면할 수가 있느냐. 장승상 댁과의 인연은 10년뿐이고 거기 계시면 태열 성군에 사는 곳과는 3365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군을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군이 아니면 낭자 힘으로는 결코 부모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 숙향이 그 말을 듣고 탄식하여 묻기를 선군이 인간 세상에 있다고 하니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름이 선이고 자는 을이며 낙양 땅 이위공의 아들이라 천하의 부귀공명을 누리리다 하시더이다. 똑같은 일로 죄를 지을 인간 세상에 귀양을 왔다고 했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고향을 겪게 하고 성군은 호화롭게 지내겠느냐. 그게 아까 보기의 내용이 나왔었지. 여성은 고행을 겪고 남자는 뭐 부귀공명과 관련된 이상적 소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천상에 계실 때 낭자께서 먼저 성군을 희롱했기에 낭자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성군은 상제께서 가장 사랑하셔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항하께서 성군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 까닭에 상제께서 마지못해 성군을 인간 세상에 귀양보냈습니다. 그러나 상제께서는 성군을 너무 사랑하시어 인간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나이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지. 숙향은 온갖 시련을 겪지만 이선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 황태우가 병이 들자 병부상선 이선은 선약을 구하기 위해 신선의 약을 구하기 위해 떠나게 된다. 병부상서라고 나오는데 이 병부상서 여기 나와있지. 얘가 얘지. 용왕께 살해한 후에 이 용왕이 도와주는 조력자야. 조력자. 성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물가에 나오니 용자라고 하면 용왕의 아들입니다. 용왕의 아들. 용자가 벌써 붉은 조롱박 하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상서가 용자와 함께 그 박을 타고 가니 노를 젓지 않는데 화살처럼 빠르게 바다를 떠나갔다. 이게 이제 전기성이지. 고전소설의 전기성. 비현실적이란 뜻입니다. 비현실성. 저 혼자 가면 아무데도 걸릴 것 없이 쉽게 갈 수 있사오나 여러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신선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국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진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야. 속세의 손님. 속세의 손님이 되었사오니 고전소설에서 나온 단어들은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외워줘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용왕께서 주신 공문을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이에 상서가 묻기를 수궁에서는 용왕이 으뜸이다. 바로 수로로 가면 쉬울 터인데 어찌하여 번거롭게 육지에 있는 나라들을 거쳐가려고 하느냐. 용자가 대답했다. 수로로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그러나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용궁에 변이 일어나고 각 지경을 맡은 신령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생길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여러 날을 지나면서 공문을 보여주고 가야만 합니다. 상서와 용자가 한 나라에 이르렀는데 그 나라 이름은 회해국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개처럼 옆으로 다녔으며 왕의 이름이 경성이었다. 용자가 물가에 배를 대고 혼자 들어가 왕에게 공문을 드리니 왕이 공문을 보고 물었다. 함께 가는 사람이 태열성인가? 용자가 대답하기를 그러합니다. 왕이 즉시 공문의 날이 내 용자에게 돌려주었다. 왕이 용자와 함께 물가로 나와 상서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나 상서는 그 왕이 누구인지 몰라서 공손히 대하기만 하더라. 용자가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후 상서를 모시고 또 한 나라에 가니 그곳은 한밀국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화식을 먹지 않고 꿀만 먹고 살며 왕의 이름은 필성이었다. 용자가 공문을 드리니 왕이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태열성을 모시고 가는데 이 앞이 제일 험하니 조심하라 하고 날이 난 후에 공문을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 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선계는 인간 세상과 다른데 어떻게 진객이 마음대로 이곳에 들어왔느냐 하고 공문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용자가 사정하여 말하기를 태열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국의 병부상서가 되었는데 황제의 명을 받들어 복례산의 개헌초를 얻으러 가다가 우리 용궁에 왔으니 그리하여 소자가 모시고 가는 길이오니 저희 낯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통과를 시켜준 거지. 자, 39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상서가 원하는 것까지 혼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얘기해 줬지, 그치? 그 다음에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기업과 이해는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저 혼자 가면 아무데도 걸릴 것 없이 갈 수 있사오나 여러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용자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41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상제가 이 손을 인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돼 있는데, 귀양 보낸 거는 죄 때문인 거지 그것과 상관없지. 이거는 죄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가시가 중요한 시입니다. 이육사의 강의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자, 이육사 나오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제강점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어디냐. 지금 눈 내리고 이 눈입니다. 일제강점기. 매화향기라고 하는 것이 조국 광복의 기운입니다. 조국 광복의 기운.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광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지. 조국 광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제목이 광야인데 현재 상황이거든. 이게 지금 현재. 광야의 현재, 그리고 미래. 그럼 이 광야는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게 과거 상황이에요. 과거. 과거의 광야의 모습은 어땠느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하지. 어디 다구는 소리에 들렸겠느냐?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척이야. 생명의 기척이 있었으랴. 없었다는 거지.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좋아해 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곳은 어떤 곳이야? 신성한 곳이야. 신성. 그런데 이 장소가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히 계절이 피어선지고,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 시간의 흐름.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역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시작. 잘 나오는 작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읽어보면 다들 이해를 할 텐데, 머리가 마늘쪽까지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한여름에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과 같이 낯이 썰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함이 담은 들길이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나듯 길을 따라 물이 그렇게 천연히 꾸밈이 없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잔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햇빛이야. 약한 햇빛. 햇빛이야. 햇빛.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드는 마을이 있다. 순수한 마을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자연을 닮아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순수함과 본래성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자, 43번부터 다 맞춰보면 답이 3번인데, 이거는 순환성이 아닙니다. 순환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렇게 계속 돌아야 돼. 그게 순환성이야. 근데 여기서 순환성이 아니야.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기억은 이상일 실현하는 존재니까 답이 5번이지.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 보면 미래의 지향성을 보인다라고 돼 있지. 조국 광복을 이루는 거지. 그치? 현재의 결핍, 일제강점기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1번이 됩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하여 극복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겠군 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라는 건 문명이 시작되라는 거지.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됐다라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